입니다. 오늘은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과학 지식인데요. 과학 개념인데, 중학교 때, 중2 때 한번 살짝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과 학생들이 화학 과목을 듣게 되면 본격적으로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과 학생들은 이걸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고요. 문과 학생은 조금 생소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자, 설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원자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그렇게 한 번에 정립된 게 아니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변천. 변천이란 말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변천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설명문이 되겠고요. 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해 왔기 때문에 그 각각의 원자 모형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죠. 그 원자 모형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통시적 전개를 하고 있겠죠. 여기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통시적. 그러면서 각각의 원자 모형이 어떤 것인가를 그 각 모형의 특성을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음 모형을 넘어가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문을 살펴가면서 하나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자,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생물체이건 무생물체이건 간에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자, 원자가 그만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 생물체의 중요한 원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이유, 원자 모형이 왜 중요한지, 자, 그 중요한지 그 이유를 첫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뿐 아니라 모든 과학 과목은 원자 개념 없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리처드 파인만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자, 리처드 파인만 과학자죠. 자,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에 둡니다. 자, 그걸 오늘 등에서 그 원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원자란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자, 질문 던지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원자에 관해 연구해 왔다.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자, 첫 번째, 자, 고대. 자, 언제부터 연구해 왔을까? 데모크리토스가 물질이 아주 작고 단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알갱이. 자, 알갱이들. 자, 작다, 단단하다,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그 알갱이들을 바로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자라는 그 명칭은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데모크리토스가 붙였던 이름을 지금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용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요. 자, 원자라는 용어의 기원.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 또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돌턴. 자, 돌턴이 19세 근대죠. 근대 과학자인 돌턴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들. 자, 데모크리토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말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아주 작고 단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만 했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이란 말은 누가 처음 쓴 말이에요? 돌턴이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 그 입자들이 모여서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즉 원자들이 모여서 이룬다라고 하는 근대 원자설을 주장했습니다. 최초의 근대 원자설. 그러니까 돌턴 거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개념이 덧붙여진 거죠. 자,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구성이 되었다. 이런 말을 처음으로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데모크리토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개념은 조금 달리 사용했지만, 개념은 추가됐지만, 좀 묶어볼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돌턴의 원자론. 자, 데모크리토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용어는 그대로 썼지만 두 번째 개념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데모크리토스는 아주 작고 단단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뭔가를 추가했습니다. 개념을 추가했는데요. 그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런 개념을 추가해서 돌턴의 원자론을 19세기에 처음으로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원자 모형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입자들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모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데모크리토스의 그 원자설을, 돌턴의 원자설을요, 원자 모형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덩어리 한 개입니다. 덩어리 한 개. 아무것도 없어. 자, 덩어리 한 개. 덩어리 한 개짜리로 모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그렇죠? 이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원자들의 실체를 조금씩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원자를 또 그러다가 데모크리토스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했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안에 또 들어있는 작은 입자들의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 돌턴의 원자설의 또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돌턴의 원자설은 제일 작은 입자가 바로 원자라고 했는데 더 연구해 보니까 그 원자 속에 그 구성하는 작은 입자, 원자 속에 작은 입자들이 더 들어. 자, 이 안에 무언가 어떤 것들이 더 들어있다는 어떤, 그죠? 이 원자성의 구성 입자들이 또 있고요. 구성 입자들이 그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원자 모형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따라 볼게요. 자, 원자를 구성한 입자들 중 가장 먼저 실체. 자, 구성 입자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먼저 실체가 밝혀진 것은 질량이 가장 작은 전자였습니다. 자, 양성자가 아니고 전자가 제일 먼저. 질량이 가장 작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조사해 보니까 이 원자핵 양성자의 질량의 크기에 비해 전자의 질량은 뭐 수천만 분의 1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그 양성자 중간에 있는 플러스 양성자의 질량이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렇게 먼저 밝혀진 게 전자인데 그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된 이유가 뭐냐? 전자가 먼저 발견된 이유가 뭐냐? 자, 그건요,
핵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양성자, 그 가운데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뭘 만드냐면요. 이게 원자 핵을 만듭니다. 근데 이 둘이 워낙 강하게 속박되어 있어서 너무 강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단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측정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좀 희어멀건한 설렁설렁한 헐렁헐렁한 전자가 먼저 발견이 됐다는 거죠. 자, 1897년 톰슨, 바로 실체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바로 톰슨이라는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자, 전자를 이 사람이 먼저 발견한 거죠. 자, 그런데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죠? 원자 자체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중성입니다. 여러분들, 전자를 발견했는데, 전자는 음전합니다. 음전함. 자, 원자 전체의 전기적 성질은 중성인데, 이 안에 있는 전자를 먼저 발견했어요. 전자가 음전한데, 원자 전체의 전기적 성질은 중성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른 마이너스 말고 어딘가에 플러스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들을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발견을 했지만, 자, 톰슨은 생각하기를,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원자 전체의 전기가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반대 전기적 성질인 양성자, 양전화 물질이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추리. 이 추리는 누가 한 거야? 톰슨이 한 겁니다. 자, 이런 추리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직 양성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발견하지 못하고 추리만 했습니다. 여기 왼쪽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이게 전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나 양전화 봅시다. 양전화는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적으세요. 발견 못했기 때문에 다만 추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톰슨의 전자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자, 다음 페이지처럼 비유하고 있네요. 자, 비유 유추하고 있습니다. 원자 내부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 양전화. 그럼 양전화를 우리가 구름이라고 비유했네요. 자, 여러분 이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양전화를 가리킵니다. 여기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들이 바뀌었다. 전자들은 건포도. 자, 전자들은 건포도, 그리고 양전화는 구름 같은 이미지로 모양을 만들어 본 거죠. 자, 박혀 있다는 원자 모양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아까 앞에 페이지, 왼쪽 페이지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 이 글의 필자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마치 그 구름 속에 건포도가 박힌 모형처럼 설명을 했죠. 구름 속 건포도. 자, 이게 이 플러스 모양은 구름입니다. 플러스 양전화는 구름. 양전화. 구름이 퍼져 있고요. 퍼져 있는 구름. 그리고 건포도는 음전화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게 톰슨의 구름 속의 건포도 원자 모형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특징은요, 마치 건포도가 빵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은 모형을 하고 있죠. 아까 앞에 그 돌톤의 원자선은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 모형을 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본문을, 주인공도 바뀌네요.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 사람도 실험을 했겠죠. 자기 스승인 톰슨이 만든 그 원자 모형, 건포도 원자 모형을 당연히 익히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게 정말 사실일까? 왜냐하면 톰슨의 원자 모형은 일종의 추리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자는 확인했지만
양성자 존재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톰슨 모형은 완벽한 것은 아직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겠죠. 스승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 거죠. 자,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방사선, 특히 알파 베타선 중 알파선이라는 알파 입자를 이용합니다. 알파 입자를 이용해서 검증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 다음부터 실험이 나옵니다. 금으로 된 얇은 막의 알파선, 이 막에다가 알파선을 충돌시킵니다. 자, 알파선은 전자보다 8000배나 무거운 어떤 그 전자기파입니다. 자, 전자보다 무거워요. 그러므로 알파선은 휘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전자보다 8000배 무거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8000배, 8000kg 나가는 몸무게 가진 사람에게 1kg의 몸무게 가진 정말 사람이 가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8000kg 몸무게 가진 사람이 흔들리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죠. 거의 휘어지지 않을 것이겠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전자는 우리가 알고 발견됐기 때문에 알파선을 쐈을 때 전자는 가벼워서 휘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험 결과는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알파선은 역시 예상한 대로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의 알파선은 전자와 충돌했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몇 개의 알파선은 큰 각도로 휘어진 거예요. 여러분, 휘어졌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자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자였다면 휘어지지 않았겠죠. 전자가 아닌 어떤 다른 물질, 다른 입자가 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알파선이라는 무거운 8000배 나가는 무거운 입자를 쐈을 때 그것 때문에 휘어진다? 그건 전자가 아닌 다른 애가 있는 거죠. 전자보다 더 큰, 전자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무게를 가진 누군가가, 숨어있는 누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각도로 휘어지려면, 큰 각도로 휘어지려면 원자 속의 양전하, 이건 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추리해 볼 때 원자 속에 양전하가 어디 한 군데에 모여있는 것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많다. 알파선을 휘어지게 한 것은 어느 한 곳 원자 속에 딱 짱 박혀있는, 모여있는, 뒤늦게 손잡고 모여있는 양전하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추리합니다. 자, 큰 각도로 휘어진 것으로부터, 자, 러더퍼드는 뭘 추리했습니까? 양전하가 어디에? 골고루, 아까 여러분들, 톰슨의 모형에 따르면 양전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전하가 구름처럼 퍼져 있죠? 퍼져 있다고 스승인 톰슨을 생각했는데, 러더퍼드가 실험을 해보니까 알파선이 크게 휘어지는 걸 봤을 때, 양전하는 스승이 말한 것처럼 구름처럼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이란 중심부에 뭉쳐있다. 퍼진 것이 아니라 뭉쳐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네. 한번 더 볼게요. 퍼지는 것이 아니라 뭉쳐있다. 중심부에. 자, 그런 상반된 어떤 결론을 실험을 통해서 제자인 러더퍼드가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결론의 근거는 뭡니까? 자, 알파선이 어떻게 해요? 큰 각도로 휘어진 부분이 있더라. 그 휘어진 부분 때문에, 자, 양전하가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추리하게 된 거죠. 알파선이 휘어졌다. 그것은 양전하가 중심부에 뭉쳐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이런 결론을, 흐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 실험에서 실제로, 여기까지 이제 추리했는데요. 이후 실험에서 실제로 그걸 검증했습니다. 추리 말고 이제 실제로 확인된 거죠. 추리했던 것이.
자, 원자 지름이 약 10만 분의 1밖에, 자, 원자 지름이 엄청 큰데, 그 원자에게 부피는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원자에게 부피는 굉장히 작은 거죠. 원자에게 부피는 엄청 작지만,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양전하의 세기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름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인 핵이 지름 10의 마이너스 10미터인 전자 구름 속에 박혀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승수의 차이가 마이너스 15승, 마이너스 10승, 5승 차이. 여러분 10의 5승이 몇 개인데 공이 몇 개예요? 공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원자핵의 지름, 핵의 지름과요. 전자 구름의 크기의 지름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치 핵의 지름은요, 모래 한 알로 비유가 되고요. 전자 구름은 종합운동장으로 크기가 비유됩니다. 자, 비유합시다. 종합운동장 엄청 크잖아요. 진짜 그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양쪽으로 아마 200m, 100m 정도가 넘겠죠. 그 크기의 모래 한 알, 모래 크기는 얼마입니까? 1mm, 1mm 정도? 그 엄청나게 큰 크기 차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자핵이 매우 작다. 자, 이렇게 실제 크기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런 실험과 이런 알파선 입자를 쏴서 휘어진 거를 가지고 양전하의 어떤 그 위치, 이런 중심부에 뭉쳐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고, 그것이 실제 확인되자 그걸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새롭게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1911년에요. 자, 새롭게 원자 모형을 11년 새로운 원자 모형을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양전하가 원자 중심부에 양전하는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다면 음전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자, 톰슨의 원자 모형처럼 그 음전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포도처럼 여기저기 지금 박혀있다. 여기저기에 그냥 이곳저곳에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있죠. 톰슨의 전자 모형에서 전자는 건포도처럼 무질서하게 그냥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다면 어때요? 양전하가 워낙 크기는 작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잡아당기는 전기력,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전자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있다가 어때요? 뭉쳐들겠죠? 뭉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어때요? 원자 전체 크기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추리한 거죠. 이런 추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포인트는 이곳저곳에 분포되어 있을 거라는 톰슨 그 스승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아무렇게나 분포되어 있어? 그럼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스승의 추리가 잘못됐다는 걸 간파하고요. 톰슨 모형의 한계죠. 톰슨 모형은 전자가 그냥 이것저것 그냥 분포되어 있다. 전자가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기도 하고, 자, 그런 것에 이제 문제점, 한계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태양의 행성을 공전시키듯이 막 무질서하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원자가 그 크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자, 태양계 모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태양의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있고 태양계 인력으로 옆에 조그만 행성들을 공전시키잖아요. 자, 질량이 그 원자핵이 크기 때문에 태양의 질량이 큰 것처럼 옆에 있는 행성들을 지구부터 수금지와 목토 이렇게 공전시키듯이 전자를 똑같이 공전시킨다는 이론을 태양계 모형 이론이죠. 톰슨은 건포도 모형이에요. 톰슨은 건포도 모형. 자, 러더버드는 그 제자인 러더버드는 태양계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아직 입증은 안 된 거예요. 스승의 어떤 돈순 모형의 한계를 새롭게 한번 극복을 해본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같은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러더포드는요, 스승인 톰순봉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 한계 중에 뭐였죠? 전자가 분포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자, 공전시킨다고 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러더포드가 실험을 통해서 그 전자는 앞에 중앙에 아주 질량이 크고 압축되어 있는 모래 하늘 같은 원자핵이 있고, 자, 원자핵의 중앙에 밀집됐던 걸 발견을 했죠. 추론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전자들은 바깥에 구름처럼 마치 종합운동장 크기처럼 큰 부분에 전자 구름처럼 이렇게 들어있다. 핵이 구름 속에 박혀있다. 그리고 크기는 종합운동장 대 모래 하나의 크기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을 비유한다며 결국 태양계 공전 모델을 새롭게 원자 모형으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험을 했죠. 그냥 한 게 아니고 양전한 중심부에 뭉쳐 있다. 핵으로. 크기는 뭐와 같다? 모래 하나의 크기이다. 자, 실험에서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제시하게 된 거죠. 자, 러더포드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럼 다루는 러더포드의 생각은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신기한 어떤 모형을 생각해낸 거 아닙니까? 자, 왜냐하면 왜 매력적이냐면, 이를 통해 태양계라는 큰 것으로부터 원자라는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칭적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관되게 대칭적 형태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일관성의 설명, 대칭 형태로. 자, 이런 장점이네, 모형의 특징입니다. 매력적인 이유가 이런 장점, 설명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부터 뭐가 나옵니까? 한계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자, 태양계와 원자는 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중요하네요. 자, 다른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점, 연관편 하나 그어놓을게요. 자,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그의 생각은 문제가 있었을까? 자, 그걸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점을 설명을 할 것이겠죠? 자,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행성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원심력의 균형에 의해, 그러면 태양계는요, 태양이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인력이 있습니다. 태양의 인력과 행성들로 도망가야 돼. 자, 원심력이죠? 인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자, 그 힘이 서로 맞짱을 뜨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지도 않고 안으로 쪼그라들지도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힘 때문에 안정적으로 궤도를 형성하면서 돌 수 있습니다. 인력과 원심력의 경향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그런데 원자는 어떤가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리고 이 전자의 행동은 전자를 띠지 않은 물체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성들은요, 그 자체가 전기를 띠는 것은 아닙니다. 행성들 그 자체가 전기를 띠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를 이게 행성들이 전기를 띠는 경우가 있지만 그 자체 전체 전기는 마이너스 전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북극과 남극에서 이렇게
그 전자기 유선상이 있긴 있는데 전체로 볼 때는 중성을 이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는 행성들이. 그래서 행성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와 똑같다고 보는 것은 정확한 생각은 아닌 거죠. 자, 전자들은요, 전자기 법칙을 따릅니다. 그럼 전자기 법칙이 뭡니까? 전자기는요, 여기는 전자기는 전기를 가리키고요, 자는 자기 현상을 가리킵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전류가 흐르고 서로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자기 법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면서요, 전자기파를 복사라고 하는 방출한다, 밖으로 내뿜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땀이 좀 새어 나오기도 하고, 뭐, 입김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에너지, 뭐, 온도를 발산하기도 하고, 우리가 뛸 때 몸에서 발산되는 땀이라든가, 뭐, 들숨 날숨이라든가, 뭐, 에너지 같은 것들이 방출되게 되죠. 복사하는 거죠. 전자는 전자기 법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자기파,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일종의 전자기파라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산을 해요. 이렇게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면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게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뛰면 힘 빠지는 것처럼. 결국 에너지를 다 잃게 되고 전자가, 그러면 원자핵 쪽으로 이동을 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는 전자기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계속 주위를 돌다 보면, 아무렇게 돌다 보면, 그냥 원칙 없이 돌다 보면 계속 힘을 빠지게 되고, 따라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추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따라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추리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자, 이게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가 되겠네요. 러더퍼드 모형에 의하면요, 전자가 마치 행성처럼 주위를 돈다 하는 모형 아닙니까? 태양계 모형이죠. 자, 근데 이 전자를 행성과 동일시하는 순간,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전자는 돌면서 에너지를 다 방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줄어들어서, 자, 여기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복사한다. 따라서 에너지를 복사하면서 쭈그라들면서 전자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추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어때요? 이렇게 추리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보니까 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자, 러더포드가 추리했던 태양계의 그 행성처럼 도는 전자의 이 움직임은 설명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러더포드 모양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너무 안정적이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자, 전자들의 행동은 전자기 법칙을 따라서 에너지를 계속 복사하게 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죠? 안정되지가 않는다. 그런 실제로 안정되더라. 자,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줄라 볼게요. 자, 이런 한계가 언급됐기 때문에 그 한계를 누군가는 또 극복하고 해결한 사람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다음 줄라 보겠습니다.
자, 1913년에 보호가 자, 그러니까 1911년에 러더퍼드인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모형을 들고 나왔는데 좀 빨리 나왔네요.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가 뭘 갖고 나왔을까요? 그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두 가지 가설. 자,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이네요. 자, 원자 모형 같이 원자력 주의를 원운동. 자, 전자가 원운동하는 건 맞아. 그 일단 그 원운동 부분은 러더퍼드를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무질서가 아니라 자, 무질서 운동이 아니고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 자, 전자 껍질을 따라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이때 여러분 에너지 준위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에너지를 계속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에너지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상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전자 껍질을 따라 핵 주위를 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가설을 내세웠고요. 이건 마침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양파 껍질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전자가 동일한 전자 껍질을 돌고 있을 때 전자 기파, 즉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는 않지만, 자, 한 껍질을 돌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태양계 모형, 러더퍼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행성처럼 돌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복사해서 쭈그러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에 따르면 그 한 껍질을 두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흡수 방출을 하지 않는다. 자, 하나의 껍질을 두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흡수 방출이 없다. 그렇지만 다른 껍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자, 이런 가설, 두 번째 가설을 제시합니다. 자, 왼쪽에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죠? 자, 이게 마치 양파 껍질 같은 모양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양파 껍질 모양. 그러면 보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의 껍질을 들고 있을 때는, 자,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 흡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때? 밑으로 내려와. 에너지 준위가 밑으로 내려오나 바깥으로 오거나 갈 때는 어때요? 여기 이동할 때는 흡수나 방출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두 가지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자, 이런 가설로 만들어진 보호의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원자의 안정성. 자,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계를 극복한 거죠. 한계 극복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난 것일까요? 그러면 하지만 또 나왔어. 이 역시 문제점이 있더라. 어떤 문제점이냐? 자, 보호는요,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위치를 동시에 알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알지는 못하는데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자, 전자의 양자역학적인 성질. 그러면 양자역학적인 성질은 어떤 거냐면요. 자, 보세요. 자, 물질을 이루는 원자석의 입자, 자, 입자들이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고 실체이기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이것들이 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전자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위치와 운동량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잘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나중에 문제로 지적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앞에 다시 가서 그때 그 보호 그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아까 선생님이 양자역학적성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그 문제점 한계점을 양자역학적인 성질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이걸 불확정성. 아까 선생님이 양자역학은 입자들이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입자 물질 상태가 하나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불확정성의 자, 원자 상태 그 아래 입자를 세계에서는 원자 아래 입자 세계에서는 불확정성으로 되어 있다. 우리 겉으로 보면 뭐 물이라든가 무슨 공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땐 단단하거나 하나의 물질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섬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원자 상태를 관찰하게 되면 그 원자 안 속에 어떤 입자들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보호 모형의 한계를 제시하고 그 새로운 모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어떤 모형이냐면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전자구름 모형. 여러분들 전자구름 모형은 뭐냐면요. 자, 전자가 그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아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전자들이 궤도를 도는 이런 양파 껍질의 모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똠순의 모형과 그 다음에 이런 보호의 모형도 한계가 있고요. 자, 새로 전자구름 모형. 전자구름 모형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그림 보이십니까? 교과서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맨 마지막 그림 여기에, 맨 마지막 그림 보이죠, 여러분들? 그 마지막 그림 보세요. 여기 마지막 그림의 이 부분, 전자구름 모양 보입니까? 이 끝부분이죠? 이 끝부분을 잘 한번 보세요. 자, 그 끝부분에서 보면, 전자구름 모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시커먼 원자핵이 있고요. 자, 그 핵의 모양도 그렇고 옆에 있는 그 구름처럼 되어 있는 전자 시커먼 점들도 이게 확률적으로 분포합니다. 확률적으로 분포하고 위치가 수없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자역학적인 전자구름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위 그림도 쭉 보입니다. 그러면 볼톤의 원자, 그 톤순의 원자, 건포도 모형, 러더퍼드의 그 모형, 그리고 보호의 모형.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그림들의 형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볼게요. 톰슨에서 시작된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를 거쳐 보호를 비롯해 수많은 물리학자에 의해 변화를 겪어왔다. 자, 정리하고 있네요. 이는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준다. 자, 과학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자,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한 과학자가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가설은, 그럼 가설이 뭡니까? 아직 입증되지 아니한, 아직 입증 안 된 이론을 가설이라고 하죠. 자,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과 관찰을 합니다. 자, 가설을 어떻게? 실험과 관찰을 하죠. 자, 일반적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한계를 밝힙니다. 한계. 자, 가설을 예습한다. 1번 동그라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검증한다. 세 번째, 한계를 밝힌다. 그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내세웁니다. 새로운 가설 네 번째. 자, 그러면 과학자가 이 새로운 가설을 또 한 번, 또다시 가설의 비판을 가합니다. 이 비판은 가설의 한계를 또 제시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고 가설의 비판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여섯 번째. 자,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 이런 관점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해봤는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잘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교과서 문제를 마치고 뒤에 학습 활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원자 모형의 어떤 흐름을 정리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원자 모형, 그 다음에 톰슨의 모형, 러더퍼드의 모형, 보의 원자 모형. 자, 일단 첫 번째가 톰슨의 모형인데요. 자, 일명 무슨 모형입니까? 건포도죠, 건포도. 자, 양전하는, 자, 톰슨은 일단 전자를 실제로 발견했어요. 그죠? 전자는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여기 실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전자가 발견됐는데, 원자가 중성이네? 따라서 뭐가 있을 것이다? 양전하가 골고루 퍼져 있을 것이라고, 양전하의 존재는 추리한 겁니다. 자, 이건 전자는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추리해냈어요. 자, 근데 양전하 여기저기 박혀 있고 양전하는 전자는 박혀 있고 양전하는 퍼져 있다. 골고루 퍼져 있다. 라고 이렇게 추리한 거죠. 이게 바로 톰슨의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톰슨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이 전에는 돌톤의 원자설이 있었죠. 최초의 근대적인 원자설을 제시한 돌톤의 원자설이 있습니다. 이 모형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모형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취했을 때 원자는 그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입자, 동그라미 한 개, 이게 원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진화하게 된 거죠. 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자, 그런데 톰슨이 보니까 쪼갤 수 없어? 쪼갤 수 있네. 이 안에 전자가 있네. 그러면 양전기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실체. 자, 구성 입자의 실체를 최초로 발견해낸 것이 톰슨인 거죠. 그러니까 돌톤은 구성 입자가 없다고 봤어요. 구성 입자가 없으니까 구성 입자가 없다고 봤죠? 쪼갤 수 없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톰슨은 전자라고 하는 구성 입자를 최초로 발견하면서 그 작은 요소, 그렇죠?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작은 요소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러더포드가 그 제자인데 1911년에 자기 스승 톰슨의 주장 과연 이런 가설, 건포도 쿠키라고 하는 이런 원자 모형 가설이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실제 실험과 검증을, 스승의 견해, 톰슨의 원자 모형을 실험과 관찰, 검증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게 됐습니까? 알파선이라고 하는 이 전자기파를, 전자보다 8000배가 무거운데 이거를 충돌시킵니다. 이걸 충돌을 시켜요. 어디에? 금으로 된 그 막에 충돌시켜서, 알파선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전자는 질량이 작고 해서, 알파선이 휘어지지 않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몇 개의 알파선은 크게 휘어집니다. 이거 왜 그런 거지? 여기에 물음표를 가지게 된 거죠. 따라서 휘어진다고 하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전자 아닌 양전하 입자가 어떻게? 퍼져 있지 않고 뭉쳐 있는 부분이 있다. 휘어진다는 얘기는 거기 충돌해서 이게 알파선이 휘어져 나간다는 의미니까, 휘어져 나가려면 큰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가 있어야 되겠죠. 뭉쳐있는 양전하가 있을 것이다. 뭉쳐있는 양전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리했습니다. 그래서 뭉쳐있는 원자핵이 중심부에 뭉쳐있을 것이고, 전자가 이 주위를 도는 태양계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건포도 모형에서 무슨 모형으로? 태양계 모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 특징은 가운데 양전하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옆에 돕니다. 이렇게. 근데 얘들이요, 돌긴 도는데 약간 무질서하게. 전자가 무질서하게 돕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이런 모형을,
대해서 이제 보어가 1913년에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다. 만약에 자, 이 태양계처럼 움직인다면 태양계처럼 움직인다면 태양계 행성과 전자가 동일시 되는 것인데 과연 행성과 전자가 동일한 성질을 갖는 건가? 동일한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갖게 돼요. 의문을. 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자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복사하게 됩니다. 전자는 에너지를 복사하면서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어디로? 중심부에 있는 원자핵 쪽으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에너지를 복사하면서 전자가 원자핵에 붙습니다. 원자핵에 붙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크기가 쪼그라들어야 돼요. 크기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쪼그라들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자가 태양계 행성처럼 돌지 않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가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가설을 제시한 첫 번째 가설,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를 돌 것이다. 즉 전자 껍질처럼 돌 것이다. 두 번째는 돌고 있을 때 동일한 껍질 돌고 있으면 에너지를 흡수 방출을 하지 않지만 다른 궤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동할 때 동일한 거 움직일 때는 흡수 방출을 않지만 이동할 때는 에너지 준위 차이인 만큼 에너지를 흡수 방출한다. 자, 이런 식의 가설을 내세웁니다. 따라서 전자가 아무 궤도에나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자,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원형 궤도를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돌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보어의 무슨 모델? 보어는 양파 껍질 모델. 선생님이 붙인 겁니다. 양파 껍질 모형을 제시하게 돼요. 자, 톰슨은 건포도, 톰슨은 건포도,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태양계 러테, 톰건 러테, 그 다음 보어는 양파껍질 양파껍질 모양. 자, 이런 식으로 모델 명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 나왔지만 이 이후에 어떤 모델이 나옵니까? 전자그룹 모형이 나오죠. 전자그룹 모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률적으로 존재하고요. 전자그룹이 이렇게만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 전자그룹 모형은요. 불확정성의 원리를 반영한 거고요. 자, 전자와 원자핵이 안정된 위치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자, 확률적인 분포를 보인다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로 현재 원자 모형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전자그룹 모형은 보호 모형의 어떤 한계를 지적한 거냐면 보호 모형에서 나오는 전자나 원자핵은 일정한 어떤 규칙적인 질서를 갖고 움직인다고 봤는데 실제 측정해 보니까 전자와 원자핵, 양자핵의 그 원자핵의 어떤 위치나 질량, 위치나 운동량을 확정할 수 없더라. 확정 불가능하더라. 자, 이런 한계가 발견된 거죠. 자, 위치나 운동량을 확정할 수 없는데 보호는 그것을 규칙적인 궤도에 따라서 확정되어 있다고 말하니 자, 그건 실제와는 다른 어떤 한계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모형이 또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해 볼 거 다음 그 어휘에 대한 공부입니다. 전자기 법칙이 뭐고 전자기파가 뭔지 그 다음 복사가 뭔지를 한번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전자기파는 뭐 입자의 가속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방향을 바꾸면서 전기장이 변화하고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 전기장을 만든다. 이런 식의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전자기 현상을 전자기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사. 이런 복사라고 하는 거는 복사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방출하는 거고요. 자, 이런 용어들을 공부해 두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바꿀게요. 자, 복사는 방출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돔슨 모형과 러더포드 모형의 한계를 정리해봐라. 선생님 다 이미 한 얘기입니다. 자, 돔슨의 모형의 한계는 어디였습니까? 자, 돔슨의 원자 모형은 알파선을 쐈을 때 큰 각도로 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 자,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러더포드의 모형은 자, 전자가 계속 돌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원자력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자의 크기는 쪼그라들 것이다. 그런데 쪼그라들지 않고 실제 안정되어 있더라. 자, 이건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는 걸 설명할 수 없는, 이거를 설명하지 못해요. 자, 그게 한계죠. 아까 돔슨 모형은 알파선을 쐈을 때 큰 각도로 휘어지는 현상. 자,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과학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갓을 만드느냐? 실험과 관찰이죠. 그래서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설을 내세웁니다. 자,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 질문은 별표 3개 합시다. 이거 출제될 가능성 엄청 높아요. 출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 과학사학자. 자,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1962년에 나왔는데, 여기에 어떤 용어가 사용되냐면, 패러다임이라는 유명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 이 말은요, 지금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단어의 의미를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패러다임이 뭐냐? 자, 한 시대의 특정 분야의 학자들과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이론이나 법칙, 지체계를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용어의 개념을 정해주고 있네요. 넓게 본다면 가치관, 사고방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자,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과학에서는 천동설이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자, 태양이 지구를 중심을 돌아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 관찰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면서 과학적인 입증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뀝니다.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줄도는 거죠.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가 나오고요. 자,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이란 말은 과학자 이름인데요. 정반대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과학 활동은 패러다임에 규정됩니다. 사회 집단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고의 틀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학적 진리나 사고방식 또 이런 사회적 문화적 의식 같은 것들은 절대 진리가 아니게 되죠. 왜? 바뀌니까. 그리고 시대적 틀에 의해서 규정되고 제한을 받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가 아니라 규정되고 제한받, 즉 상대적이다. 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항시 당대를 지배하는 이념은 사실의 수집이나 관찰을 제한하는. 자, 패러다임의 기능인데, 패러다임은 어떤 당대의 어떤 모든 활동들을 제한하고 기준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때로는 어때요?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역기능. 자, 앞에는 이제 순기능이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패러다임의 어떤 역기능,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새 패러다임을 전환되는 것은, 자, 어때? 패러다임 전환? 이게 뭡니까? 이걸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혁명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진실이 쏟아지고 난 후, 이때 진실은, 관련 진실, 어떤 한계가, 기존 패러다임,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많이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혹독한 공격과 희생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혁명은 매우 더디고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패러다임이 새로운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것이 위기를 겪습니다. 저 한계가 드러나죠. 한계가 드러나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게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이를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들은 아까 예를 들면 뭐라 들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돌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 누구였죠? 톰슨의 모형도 한계가 있죠. 패러다임 한계.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보호가 나오고요. 현대 양자역학에 의한 원자 모형까지 이렇게 쭉 과정을 거쳐옵니다. 자, 이것을 패러다임 원칙으로 설명해 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표해 보세요. 자, 돌턴은 19세기 말하기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라고 이런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톰슨은 어떤 전자를 발견하면서 전자의 발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전자의 발견. 자, 이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자. 예를 들어서. 자, 과거에는 직업 선택의 기준이, 자, 사회적 인정. 너 좋은 직업이야? 수입.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정치는 안정성 등으로 바뀐 것은 사회적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우선주의에서 생태 우선주의. 여러분, 성장 우선주의는요, 환경 파괴를 하더라도 우선 경제 성장 발전을 먼저 하자.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장 우선주의는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긴 하지만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수많은 이런 질병을 만들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자연 파괴 같은 것들을 가속화시키죠. 자, 근데 이것이 생태 우선주의로 바꾸고 있습니다. 생태 우선이 뭡니까? 성장보다 뭐가 중요하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뀌면서 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같은 것들을 중시하고 환경세를 물리고 세금을 물리고 또 환경 오염시키는 사람들이나 기업가들, 공장들을 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더 확대하는 거죠. 이것들 중에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정리 잘 하시고 열심히 또 암기하고 문제 풀어서 시험에 좋은 성과 있기를 선생님은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